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쪽이든 그들 내부에 있는 반유대주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10월 7일 이후 유대인 혐오가 급증하면서 이는 대학 캠퍼스와 미국 도시의 거리에서 유대인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의 증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담론의 오버턴 윈도에 이동하여 피해 중상과 같은 허위 사실이 우리의 정치적 논의와 뉴욕 타임스와 같은 주류 언론에서도 일상적으로 제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이스라엘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들과 반유대주의자들에게 더 많은 성공을 안겨줄까요? 아니면 정치 과정과 미국 국민들의 건전한 판단이 그레이엄 플래튼과 압둘 엘 사이드 같은 이들에게 패배를 안겨줄까요? 이미 토마스 메시와 모린 갈린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이번 주 Think Twice에서는 언론인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하르사니와 함께 극단주의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Think Twi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정치적 정체성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난달 켄터키와 텍사스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와 민주당의 모린 갈린도 같은 극단주의자와 반유대주의자들이 패배한 것은 약간의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0월 7일 이후 미국 정치와 언론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던 반유대주의의 정상화가 약화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엄 플래터와 압둘 엘 사이드 같은 인물들이 이들이 성공한다면 이런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반미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자유진영의 지지를 얻는데 한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 2026년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유대 음모론을 주류로 만든 세력들이 양당 모두에서 단순히 발판을 마련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극자와 극우의 광기 어린 구석으로 다시 몰아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의 교차성 기반을 논하든 우파의 인기 팟캐스터들을 논하든 유대인에 대한 피해 중상을 퍼뜨리는 것이 더 이상 반드시 자격을 박탈당할 일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새롭고 불안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주에도 오늘날 정치 분야에서 가장 예리한 분석가 중 한 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데이비드 아레스는 워싱턴 이그제미너 수석 작가, 뉴욕 포스트와 내셔널 리뷰 기고가이며 몰리 해밍웨이와 유얼롱 팟캐스트를 공동 진행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페더럴리스트 라디오 아워에서 방송됩니다. 그는 유로 트래시, 왜 미국인들은 죽어가는 대륙의 실패한 아이디어를 거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2024 블루 언론의 부상, 민주당이 어떻게 음모론 정당이 되었는가를 포함한 6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데이비드 아르세니 Think Twice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데이브, 다시 한번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 양대 정당 모두에 존재하는 극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각 정당이 이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특정 신념 체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신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당신이 저서 블루 앤 온에서 다루신 몇몇 음모론, 즉 반시온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시온주의가 반유대주의와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주류 언론에서 허용되는 담론의 오버톤 창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당 내의 여러 파벌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흑인 미국인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 유대인에 대해 하는 것처럼 인종차별적이거나 음모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시온주의는 그들에게 이런 명분을 줍니다. 이는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관문이며 시온주의자는 유대인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하지만 반시온주의에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 그런 것들이죠.
여기 국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들에 대해서요.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돈을 통제한다거나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을 몰아내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늘 존재해온 그런 증오가 쉽게 붙을 수 있게 이미 판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지만 고립주의자들이나 팔레오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들 역시 진보주의자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터커 칼슨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산 파이커와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 둘이 몇몇 문화적 이슈를 빼면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대답은 이런 현상은 항상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낙인을 없앴기 때문에 더 허용적인 분위기가 된 거죠. Think Twice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든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도 눌러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또한 Think Twice 외에 오늘날 중요한 이슈에 대한 뉴스와 분석을 나누는 조나탄 토빈 데일리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조나탄 토빈 데일리는 JNS 채널과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양측 모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 진영이 분명히 독성 이데올로기, 즉 비판적 인종이론, 정착민 식민주의, 교차성, 그리고 터커 칼슨 같은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음모론을 가지고 있어서 반시온주의와 반유대주의로 쉽게 이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같은 입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성 행진이나 Black Lives Matter 혹은 어떤 진보적인 운동이든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여성 행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이끈 건 파라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아주 쉽게 결합되죠. 본질적으로 거의 같은 종류의 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랜드 폴의 아들이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했던 사건도 있었죠.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그걸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변명했죠. 그래. 나는 아무리 과하게 마셔도 그쪽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냥 일종의 진실의 약 같다고 생각해. 근데 알다시피 그게 나한테 론 펄이 예전에 냈던 뉴스레터를 떠올리게 했어. 너도 기억하지? 내용이 그런 것들로 가득했잖아.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잖아.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은 항상 있었어. 지금은 더 인기가 많아졌고 팟캐스터들 덕분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거지. 오해하지 마. 뉴욕타임스도 자기들만의 세련된 방식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집자도 없고 더 이상 미묘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대가도 거의 치르지 않아. 이제 사회에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도 실제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인종차별주의자는 아직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반유대주의자는 사실상 아무런 대가도 없다.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고 팟캐스터들도 그렇게 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류 미디어 인사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오늘 방송에서 뉴욕타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다룰 거지만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반유대주의자들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반유대주의는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있는 문제야. 하지만 둘 중 한쪽이 유대인 혐오자들을 고립시키는 방식에 대해 더 안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담론과 정치의 극단적인 당파적 분위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공화당이 더 잘하고 있는 게 분명해. 왜냐면 메시가 떠났으니까.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떠났어. 내가 궁금한 건 그들이 왜 떠났는지야. 그들이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그들이 떠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가 더 이상 그들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지. 결국 트럼프. 그래.
정확히 그래. 이건 앱스타인 파일과 많은 관련이 있었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앱스타인 계급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완고거가 특정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마치 앱스타인이 어떤 유대인 방식으로 행동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졌어. 확실히 더 나아졌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공화당 내에는 적어도 선출된 공화당 내에는 좌파보다 반유대주의자가 더 적어. 좌파 쪽에는 정말 많아. 지금 우파에는 맘다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더 나아졌어. 그래,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선출된 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메시가 물러나고 나면 적어도 하원 공화당 코커스는 거의 만장일치로 친이스라엘 성향이야. 민주당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열되어 있다고밖에 할 수 없어. 하지만 심지어 온건한 친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원들도 굉장히 조용해. 존 페터만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지금 민주당에서 한 발 아니면 한 발 반 정도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야. 재선에 도전하려고 할지조차 모르겠어. 그래서 내 생각에 여름이 다가오면서 드는 질문은 비록 아직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좌파 성향의 의회 스쿼드는 2018년 선거 이후 등장한 이후로 민주당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 만약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레이엄 플래터 그리고 압둘 엘 사이드 특히 이 두 사람이 이번 가을에 상원에 선출된다면 상원에도 하원처럼 스쿼드가 생긴다면 그게 민주당과 그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 내 말은 플래트너를 생각해보면 사실 나치 문신이 있다고 해서 누가 진지하게 아니 됐어 라고 말한 건 아니었잖아. 그게 아니라 그의 성적인 문제와 현재 상황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많을 거라 확신해. 하지만 그 그룹은 이제 기성체제 쪽으로까지 확장됐잖아. 그치? 벤 홀랜드가 뉴욕 타임스에 기고문을 쓰고 있잖아. 메릴랜드주 상원 의원이야. 그래 맞아. 그래, 메릴랜드주 상원 의원인데 메릴랜드는 유대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 말은 내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 민주당에 투표한다는 거야. 그래. 맞아. 그리고 그는 그걸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야. 많은 세속적 유대인 기득권층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덜 극단적으로 행동하라고 압박받는 건 아니야. 그들의 극단주의는 이제 당 안에서 암처럼 번지고 있어. 맞아, 척 슈머. 메인주의 나치 문신 남자 척 슈머 알지? 그가 이기자마자 척 슈머도 합류했어. 이해해. 반파적인 입장에 있는 건 알지만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 단계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시간에서도 볼 수 있어. 엘 사이든가 뭔가 이름이 뭐든 그 사람 알다시피 확실히 자리 잡은 사람이 많지 않아. 출마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런 일을 막으려는 조직적 노력은 없어. 공화당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봤지. 그러니까 메시 사건 전체도 결국은 공화당 주류 세력이 주도한 거였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내 생각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 있잖아. 만약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스라엘 무기 지원 자금을 끊거나 무기 구매를 막는 법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야. 내 생각엔 네가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적어도 내 생각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좀 더 자립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리고 나도 네타냐후가 그런 점에서 더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걸 알고 있어. 나도 그게 맞고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취해야 할 현명한 입장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생각엔 전쟁 중에 이미 4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의 상징성이 민주당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친이스라엘 성향의 민주당원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처럼 2028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노리는 많은 인물 중 한 명이 자신의 당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교묘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는 네타냐후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고도 좌파를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 그에게 정말 힘든 일이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깊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많은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이 2024년에 트럼프에게 진 이유가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충분히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진정한 친이스라엘 민주당은 몇 안 되는 인물인 존 패터먼이 2028년 임기 종료 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아무도 몰라. 2028년에 민주당에서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거짓 비난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은 혹은 최소한 무기 금수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지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능성은 낮아. 아마 활동가 집단보다는 좀 더 온건한 어조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유대인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나는 활동가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샤피로의 말을 들어봐도 가끔은 네타냐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웃긴 게 네타냐후가 오래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써먹었어. 이게 나한테는 민주당이 총기 소유자들이나 총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고 항상 NRA만 탓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 그들에게는 계속 두들길 수 있는 쉬운 허수아비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반대하는 대상이 네타냐후뿐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있잖아. 그렇지? 그냥 그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유능하게 하고 있느냐, 말투가 맞느냐, 이게 맞느냐 이런 것뿐이야.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에는 진짜 강경 좌파는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정치권의 대체적인 입장은 네타냐후의 입장과 비슷해. 그러면 그게 끝나면 그들은 뭘 할까? 내 생각엔 그때쯤엔 그들이 민주당 내에서 반시온주의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테고 그땐 중요하지 않을 거야. 너도 그 여론조사 봤지? 젊은 유대인들이 양민족 국가를 원한다고 했잖아. 솔직히 그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로 이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도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지에 따라 다르지.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아니야. 민주당이었지, 맞아. 아니 그래, 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나는 2028년에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될지 모르겠어. 조시 샤피로만큼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이,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는 우리 이웃이며 같은 회당에 다녀. 우리 아이들도 잠시 같은 학교 반이었다. 나는 2008년 초 그가 나에게 버락 오바마가 이스라엘에 좋을 거라고 설득하려고 했던 걸 기억해. 그때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때 그는 일찍부터 버락 오바마를 지지했지만 사실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지. 하지만 결국 그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랐어. 어쨌든 그는 흥미로운 위치에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재능 있는 정치인처럼 보여. 그리고 민주당이 진지하다면 저런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할 거야. 내 말은 그가 트럼프가 이긴 해에 당선됐던 걸로 알아. 아니면 적어도 트럼프가 이긴 주에서 이겼지. 그리고 그게 바로 전국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주야. 그건 피할 수 없어. 아마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겨야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져. 실제로 경쟁이 되는 주는 매우 적고 대부분의 주는 경쟁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 주들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 어쩌면 알다시피 버지니아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고 아마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기까지 한 주만 남게 되는 거지. 하지만 대신에 그들은 결국 캘리포니아 출신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그런 다른 사람을 내세우게 될 거야. 네가 예전에 한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민주당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반이스라엘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반유대주의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가자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대부분 지역에서 그들이 정치인을 뽑을 정도로는 아니야. 미시간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 뭐 그렇다 쳐도. 그게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최우선 이슈인 곳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당신이 신경 쓰는 이슈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건 내 생각엔 큰 실수라고 봐. 나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또 충분히 신경 쓰지도 않아서 그게 자기 투표 방향을 결정짓게 만들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만드는 게 좀 이상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진보주의자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아직 어쩌면 앞으로도 그게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외면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는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당 내 사회주의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지, 상당히 온건하고 재능 있는 정치인이며 교회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생각에 그게 바로 당신들이 전국적으로 노리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 그래. 그가 그 사람이 될 거라고는 회의적이야. 있잖아. 사실 그는 2022년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정말 형편없는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이겼어. 그는 올해 재선에서도 상대 후보가 더 나은 사람이라 해도 또 한 번 압도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그게 문제야. 물론 전국의 대부분 민주당원들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의 핵심 지지층은 달라. 인터섹셔널 성향의 지지층은 신경을 써. 그래서 내 생각엔 아직 2028년 대선을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봐. 물론 아마 그 얘기도 조금은 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궁금한 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는 거야. 지난 3번의 선거 주기 동안 당 주류가 버니 샌더스 진영을 통제해왔지. 2016년과 2020년에는 그들이 거부당했고 2024년에도 기회가 없었잖아. 2028년 이 민주당 내 버니 샌더스 진영이 기회를 잡는 해가 될까? 분명히 현명한 선택.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현명한 일은 절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지. 대통령 후보 지명을 통제하고 조시 셔피어든 메릴랜드 주지사든 누군가를 지명하는 거지. 메릴랜드 주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사람은 더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까? 그게 다시 일어날까? 당이 매우 좌파로 이동한 상황에서 그레이엄 플래트너가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상원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당에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그 세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졌고 당 내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한다면 지역 선거나 상원 선거에서 후보를 낙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전국 정당이 그런 사람을 출마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든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누가 떠오를지, 누가 진지한 후보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셔는 그 분위기가 있죠. 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OC 귀에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에 출마해야 해. 상원은 생각하지 마. 하원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고요. 대통령 출마해봐. 누가 알아? 그녀 같은 사람이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본선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녀가 완전히 참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녀가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고 말하긴 하는데 저는 좀 멍청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보적인 생각들은 이 나라에서 아직 인기가 없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바라건대 앞으로도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의제를 완곡어법으로 포장하며 사안에 대해 여러분을 속이려 합니다. 사회주의는 여전히 인기가 없어요. 그 정당에 배어있는 문화적 허튼 소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게빈 뉴섬이 대통령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는 아직 뭔가 조금 부족하죠. 그는 여전히 강경한 좌파예요. 하지만 AOC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러니까 그녀는 사회주의자예요. 신보적이라는 표현이 짜증나지만 이 나라에선 다 그렇게 말해서 저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르크스주의가 기부자 계층,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여전히 당의 지배적인 주류인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겠죠. 이번 중간 선거에 달려 있을 거예요. 플래트너가 버티다 치면요. 혹은 이런 진보 성향의 후보들, 테러를 옹호하고 극좌 사회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후보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상원의 경우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우리 정치 진영을 살펴보며 우파에서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파 청년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좌파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터커 칼슨이나 심지어 더 극단적인 캔디스 오웬스만이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인 켈리가 그들과 함께하고 혼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상대로 음모론적인 비난에 가담하는 것이 그녀와 아마도 다른 이들까지도 이것이 우파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는 신호일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맥인 켈리가 조회수를 위해 모든 말할 수 있는 예외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인 켈리가 원칙도 없고 중동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봅니다. 평생 관련 책도 안 읽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멍청하다거나 IQ가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맥인 켈리가 어떤 면에서도 원칙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이 카타르나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런 건 어떤 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돈을 받고 있더라도 어떤 것이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큼 큰 청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중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청중에 대해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좌파 음모론 책에서 쓴 내용이 우파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유대주의적으로 굴어도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적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구식 신념에 제대로 한방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죠. 그게 바로 대놓고 튀는 척하고 짜릿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지만 큰 대가는 따르지 않죠. 많은 청중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모릅니다. 청중 구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외국인인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숫자가 미래를 걱정할 만큼 상당하고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아직 이게 정말 강력한 운동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분명히 젊은 세대가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씩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투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이든 나이든 간에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직은요. 알다시피 공화당원들 대다수가 젊은이든 나이든 물론 나이든 쪽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스라엘을 매우 지지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나 마가 공화당원 등 그들이 뭐라 불리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우파에서 더 드뭅니다.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 사이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 중 하나는 분명히 당신도 느꼈겠지만 그 모든 소동 이후의 말이죠. 1년 전쯤 헤리티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케빈 로버츠 회장이 친구인 터커 칼슨을 끝까지 지지했었죠. 그리고 그 일로 모든 것이 그에게 불똥이 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죠. 그 그룹 내 포럼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 내에서 일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반이스라엘 정서가 실제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골고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긴 어렵고 이런 말을 하면 제가 곤란해지기도 하지만 그가 반유대주의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J.D. 벤스는 반이스라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충직한 인물이자 대통령을 지지하는 훌륭한 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하는 많은 말이 저에겐 매우 의심스럽게 들립니다. 그는 오직 가장 나쁜 사람들의 발언권만을 옹호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그 권리를 믿지만 그는 그것을 또다시 누군가가 그들의 발언을 막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누군가는 터커가 하고 싶은 말을 막거나 그의 쇼에 반유대주의자 출연을 막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푸엔테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권리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말이든 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결코 옹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균형이 맞지 않게 나옵니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꽤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커는 그의 친구죠.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터커 칼슨 덕분에 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걱정됩니다. 그는 고립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가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패트릭 뷰캐넌의 사상은 예전부터 있었고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최근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고립주의와도 연결되며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는 케빈 로버츠가 패트릭 뷰캐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모든 면에서 옳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언제였는지 아마 90년대였죠. 그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패트릭 뷰캐넌이 데이비드 듀크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긴 하지만요.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그가 옆에 앉아있는 유대인을 미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이 나라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던 때는 첫 번째 걸프 전쟁이었고 그는 그것이 유대인의 전쟁 같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멘 코너 전쟁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들어봐요. 그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패트릭 뷰캐넌이 2차 세계대전의 악당이 처칠이었다고 말하는 책을 쓴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맞아요. 터커 칼슨이 자기 팟캐스트에 더 멍청한 사람을 불러 같은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게 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죠. 네, 그 작가 누구였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내셔널 리뷰에 글 썼던 사람이요. 조셉 소브란 맞죠? 조 소브란. 네, 그게 윌리엄 버클리의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죠. 그가 사실상 그러니까 뷰캐넌과 조 소브란 사이에 벽을 세웠을 때 말이죠. 그리고 주류 보수 운동이 그때 반유대주의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죠. 1960년대는 존 버치 소사이어티와도 그렇게 했었지만 90년대 초에도 다시 그렇게 했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모두가 현대 미국 정치 보수 운동의 창시자인 빌 버클리가 문지기 역할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나쁜 일로 여겨지죠. 그건 모욕으로 여겨지죠. 문지기 역할은 우리를 동물과 구분짓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모두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기 방송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죠. 그들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자기 사이트에 출연시키고 저는 이로 인해 늘 논쟁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피어스 모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마치 이쪽 사람들과 저쪽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처럼 가장하지만 가장 극단적인 유대인 혐오자들을 끌어올려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선의로 토론하는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사람을 정당한 사람과 맞붙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또 사람들은 누가 정당한 사람인지 판단할 자격이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재량이 있어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문제를 생각하며 토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올리는 건 터커가 푸엔테스를 띄운 것과 같습니다. 목적은 그를 주류로 만들고 정당한 토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토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으며 이 단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들의 광기를 도전한다면 당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온갖 허튼 소리를 쏟아내게 두거나 그들이 했던 최악의 말이나 진짜 입장을 꺼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의 입장을 미화하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게이키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신문과 편집자 등 어느 정도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편향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피드백을 주고 있었죠.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특히 팟캐스트 세계나 온라인에서는 가장 엉뚱하고 증오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최악의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수익과 인센티브가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나 X 같은 플랫폼의 인프라는 적어도 반유대주의에 관해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을 텐데 더 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인터넷 만든 엘고 탓일 수도 있지만 알다시피 네, 제 말은 그게 사실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청중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줄수록 더 좋고 클릭 수도 늘어나고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도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로서는 벤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좋아할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 그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터커 칼슨의 반유대주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가 터닝포인트 USA에 갔을 때 공개적으로 취한 입장이었죠. 작년 12월 벤 샤피로와 터커 칼슨이 그 행사에서 서로 논쟁을 벌였던 거 아시죠? 그는 나는 두 입장 중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왜 그게 자격박탈 사유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논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걸 모른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심지어 유럽의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죠. 또는 다른 어떤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입장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유독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이디 벤스에게 개인적으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가족을 가진 남자이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점에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파의 더 대중주의적인 부류들이 자기 진영 밖의 사람들이 제이디 벤스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낄지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부통령이 될 수도 있고 AOC 등과 대선에서 맞붙거나 공화당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그의 정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을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개인적 매력을 가졌는지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카리스마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이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만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매력을 약간 과대평가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요.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건 다른 어떤 것에 출마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가 정치 현장을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정부 선거에 출마하거나 다른 후보 밑에서 출마할 때는 거인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전국 무대에서 혼자 나서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니, 프레드 톰슨, 줄리아니, 스콧 워커 기억나세요? 스콧 워커. 네.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있잖아요. 론 데산티스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오바마를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사실 오바마만큼 카리스마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알다시피 그는 상원에서 2년 동안 있었죠. 그는 사실상 오하이오의 몇몇 억만장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가 정치에서 오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출마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오바마도 사실상 선거에서 이기기 전까지 정치 경력이 매우 짧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부통령이 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도 어렵거든요.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의 입장을 대신 밝히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그가 다음에 출마하고 싶다면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알다시피 이게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테니까요. 이란 전쟁도 포함해서요. 분명히 그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출마하며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고 그게 실수였다고 말하긴 어렵죠. 트럼프가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1968년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부통령에 대해 묻고 싶다면 휴버트 험프리에게 물어보세요. 어쨌든 그건 제 다음 질문인 이란에 대한 좋은 연결고리네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과의 전쟁은 인기가 없고 그로 인한 유가 상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와 공화당에 분명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뭘 할지 예측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늘 어리석으니까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과 같은 합의로 분쟁이 끝난다면 그게 미국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란을 그냥 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공화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 정권을 풀어주는 것이 미국의 재앙이 될지와 상관없이 지금 트럼프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보다 위협을 끝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통해 이란과 충돌하는 것의 선거적 단점은 트럼프가 이미 그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난다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항복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바마처럼 행동하고 약해 보였다는 인상을 줄 겁니다. 미국의 위신을 위해서도 정말 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란인들이 뭘 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이를 질질 끕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아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들은 육아와 국내 정치적 압력 때문에 시간을 끌면 트럼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헤즈볼라를 그들의 거래에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지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정상 국가처럼 대응하면 그들은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며 시간을 더 끌 수 있습니다. 그들은 4번의 행정부에 걸쳐 계속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방식이 그들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그가 그 정권을 끝내길 바랍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항복하는 건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름값이 비싸고 그게 분명히 타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떠나면 장기적으로 공화당, 그 사람, 세계 모두에게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끝내야 합니다. 일입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또는 시작하기 직전에 이란에게서 원했던 4가지 핵심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첫 번째는 핵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완전한 실패로 보이며 모두가 그를 비난할 것이고 공화당과 그에게 정치적으로도 불리할 것입니다. 맞아요. 전쟁에 인기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파의 신고립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다수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전쟁에 일관되게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 반대가 주로 당파적 이익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J.D. 벤스 계열의 공화당이 주장하는 입장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입장이 결국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모든 전쟁에는 심각한 단점이 있죠. 사람들이 죽고 파괴적이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건 오히려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끔찍한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에 관해서라면 이 전쟁은 이미 치러졌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란을 파괴했고 이란은 결국 허세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죠. 중국의 무기들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무기들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은 높지만 저는 이것이 선거에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라크 문제와 유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개입에 반대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이걸 바이든이 했다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화당원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민주당원들 중 일부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립주의가 장기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거나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제가 밴스에 대해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요. 만약 당신이 너무 이른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그는 여전히 트럼프의 후계자로서 유력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2028년에 유력한 후보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터커 칼슨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분명히 트럼프가 202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는 벤스와 마르코 루비오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비오는 여러 역할을 했죠. 그는 다시 한번 미국 외교 정책에 헨리 키신저 같은 존재가 든 셈이죠. 그런데 벤스가 빅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칼슨에 대해 계속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전이 벌어진다면,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가 JD 벤스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마르코 루비오가 출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는 벤스가 지명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가 경쟁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기성 주류 성향의 공화당원들과 더 포퓰리스트적인 공화당원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JD 벤스가 터커 컬슨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비 선거에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 할 것이고 어쩌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그냥 그 자리를 받는다면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건 지금 막 일어난 일이에요. 알다시피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말했듯이 부통령이 되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르코 루비오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마르코 루비오는 거의 모든 주요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외교 정책도 분명히 많지만 그는 항상 거기에서 아주 명확한 도덕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말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JD 벤스가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역할을 맡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물론 저는 JD 벤스보다는 마르코 루비오를 더 선호합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영화에서 누군가에게 큐대를 던져 싸우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죠? 큐대를 부러뜨리고 싸우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공화당 내에서 작은 내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꽤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잠시 좌파 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좌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회주의, 어쩌면 공산주의까지도 어느 정도 부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라 맘다니의 인기는 그의 정책이나 제안된 정책들이 터무니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파 내의 실제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업계 임원의 살인을 박수치는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맘도니 그리고 그의 현상이 뉴욕 같은 진보적인 지역에서만 일어난 일회성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런 현상을 더 자주 보게 될까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더 많아질까요? 이미 말씀해 주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민주당 사회주의자들이 예비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나요? 분명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잘 모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20세기의 역사나 다른 어떤 역사도 모릅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자유시장과 전반적인 자유에 대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시의회 선거나 시장 선거, 그리고 다른 직책에 출마해서 많이 당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주의가 이상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며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공평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기회를 가지길 원하고요.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나 자유시장 사상은 훨씬 더 추상적이고 설득하기 어렵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대형 제약회사를 옹호하는 칼럼을 쓰려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고 설득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제 말은 당신도 아시겠지만 그런 급진주의가 점점 더 인기를 끄게 될 겁니다.
대법원을 파괴하려는 민주당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선거인단 제도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사회주의적인 움직임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맘다니가 있는 경우 자본가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에서 말이죠. 맞죠? 저는 그곳에서 자랐고 맘다니는 여전히 이깁니다. 그건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곳은 여러 면에서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맘다니가 이겼죠. 사람들도 그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주로 젊은 세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되고 인생이 흘러가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젊을 때 정치적 신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제가 저널리즘에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랄까 맘다니에 대한 지지의 물결은 일종의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엘리트 계층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들이 실패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비싼 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다지 잘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맨해튼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공짜 혜택이 그들에게는 항상 그렇듯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의 표 상당수가 브루클린, 퀸즈, 맨해튼 등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말하자면 사회의 특정 계층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죠. 반면에 몇 년 전 줄리아니가 당선됐을 때는 그의 표가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스 그리고 브루클린의 노동자 계층 지역에서 나왔는데 그 인구는 예전처럼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뉴욕이죠. 루디 줄리아니를 뽑았던 그 뉴욕은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많은 도시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본질적으로 그곳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 거리는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레드 그린 동맹이라 부릅니다. 알다시피 이슬람주의자이거나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 부분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학교와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반유대주의를 허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진보적인 좌파들은 이것이 피해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계급,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파크 슬로프 협동조합에서 캡 피해를 두르고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70년대 PLO와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함께 테러 행위를 벌이던 때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두 세력 사이의 동맹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도시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데이 프레이드에는 가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모든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후보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민주사회주의자이고 이후엔 평범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도하려 하며 이는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 등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싸움입니다. 이런 일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주제는 저널리즘과 우리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 주류 언론에는 활동가 정신이 저널리즘이라 여기는 젊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른바 모든 각성 이론들에 쇠뇌되어 있고 심지어 원칙적으로도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내세우고 싶어하며 정치적 이념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예는 뉴욕타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스는 기꺼이 기사로 내보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 중상모략이 기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편향 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예를 들어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칼럼 같은 3,000단어 분량의 칼럼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강간하도록 개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오직 하마스 소식통 외에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논란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점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실제로 그 논란이 더 넓은 대중에게까지 퍼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그 영역 밖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죠. 세상은 그냥 계속 흘러갔고 잠깐만, 뉴욕타임스가 스스로를 망쳤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나 외교 정책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언론 기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비방을 퍼뜨리거나 옹호하는 것에 대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편향적이었지만 이제는 저널리즘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꽤 큰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그곳은 편향적이었습니다. 편집자들도 편향적이었고 기자들도 편향적이었죠. 편향과 행동주의 그리고 진실의 부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모 의혹이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없었습니다. 연루자 대부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나 더 좋은 직업과 더 많은 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퓰리처 상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브렉 캐버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한번 어떤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닉 크리스토프는 아마 이 일로 다시 퓰리처 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윤리의 모든 기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찾아봤어요. 언론 윤리 강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알다시피 소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예를 들어 20년 전에 제가 이런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이 사람을 강간한다는 이야기를 편집장에게 가져갔다면 편집장은 너 미쳤냐? 라고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캐널 클럽 같은 곳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보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그런 걸 올려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피니언 페이지에 실렸으니까 괜찮다고 암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서 저도 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우리는 여전히 증거와 진실에 관한 한 저널리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단지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전체 글을 마치 심층 저널리즘 기사인 것처럼 포장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마스 선전원 2명과 익명의 소스 몇 명을 썼을 뿐이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저는 그를 신뢰하지 않아 그가 사람들을 지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집자가 이건 말도 안 되라고 안 한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의 청중이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 돈을 잘 벌고 독자들도 괜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진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고 우파와 많은 팟캐스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다시피 그런 걸로 유명하죠.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930년대부터 이런 일을 해왔죠.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앞으로도 퓰리처상을 계속 받을 거고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겁니다. 구독자를 많이 잃지도 않을 거고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 말은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요. 제 말은 들어보세요. 타임스는 19세기 주류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신문으로 설립된 거잖아요. 오늘날 그들의 비즈니스 계획은 좌파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들 독자의 95%가 자유주의자나 민주당원이거나 아니면 자신을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들 스스로 밝힌 수치입니다. 제 생각에 만약 그들이 크리스토프 칼럼을 철회하거나 그 칼럼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만약 그들에게 어떤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구독자를 잃었을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의 상황이죠. 당신의 청중들은 이 사실을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반시온주의 성향은 두 번째 소유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소유했던 가문은 항상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로 몰려든 동유럽 유대인들을 깔보았습니다. 오늘날 편집장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그건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네, 그는 사실 몇 세대나 지나서 이제는 동화된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그게 분명히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10월 7일 직후 약 일주일 뒤 이스라엘이 처음 보복을 시작했을 때 이슬람 지하드가 실수로 병원에 미사일을 쐈지만 그들은 이를 이스라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확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진조차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불타는 건물이나 비슷한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이 공격한 건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마스가 제공한 숫자를 그냥 그대로 사용한 첫 번째 언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편향을 넘어서서 그건 그냥 행동주의예요. 그리고 그건 알다시피 그리고 크리스토프 그는 정말 그 사람은 그냥 농담거리일 뿐이에요. 제 말은 솔직히 말해서 그는 정말 큰 다른 기사들도 완전히 망친 적이 있어요. 정말 큰 기사들이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요. 그리고 아무도 알다시피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아요. 대가도 없고 아시다시피 그는 필리처상을 받을 거예요. 그가 그 기사를 내기 일주일 전에 제 생각에 뉴욕타임스가 뇌성마비 아이를 보여주면서 그 아이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고 가장한 기사로 필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필리처상을 받았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에 대해 정말 끔찍한 점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분된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은 것을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쪽이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치면 좌파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모든 걸 읽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굳이 다 읽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뉴욕타임스를 읽어야 하죠? 누가 그걸 신경 써야 하죠? 그리고 왜 자기들과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게 바로 끔찍한 역학관계인 것 같아요. 그건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문의 수준이 정말 높거든요. 예를 들어 예술 섹션을 보거나 아니면 국제 보도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신문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명성만 망치고 있죠. 저는 팟캐스터 계층이 인기를 끌게 된 건 기성 언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뢰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는 아무도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사실 저는 예전에는 타임즈 기사를 읽으면 행간을 읽곤 했어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편향됐구나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해독해 진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데도요. 세상 어딘가엔 그들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매체를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항상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거나 음모론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든지 더 흥미롭게 들리는 매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뉴욕타임즈도 워싱턴 포스트도 CNN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AP, 로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믿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큰 문제예요. 이런 우울한 분위기에서지만 데이비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와 청취자분들이 데이비드님을 어디서 팔로우할 수 있나요?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하르산입니다. X에서는 데이비드, HARSANYI로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데이비드의 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조나단 토빈 데일리 에디션을 청취해 주시길 잊지 마시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중 하나로 저희를 듣고 계시든 혹은 그곳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시든 페이스북이나 X 또는 JNS TV에서 저희를 라이브로 보고 계시든 꼭 JNS를 좋아요와 구독해 주세요.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좋은 리뷰도 남겨주세요. Think twice at jns.org로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지 그리고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직접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